안녕하세요. 오늘은 19강 해석주의 과학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서론했고 실증주의 과학관 얘기했고 이제 본론 중에 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해석주의 과학관. 전반적으로 해석주의 과학관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느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걸 이제 신칸트 학파 하이델베르크 학파와 연결시키는데 거기 핵심적인 인물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증주의 과학관과 대비되는 독특한 역사과학, 정신과학, 문화과학을 정립하려고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세 사람은 딜타이와 리케르트와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는 철학자가 아니었지만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론적으로 고민하면서 딜타이와 리케르트의 생각을 상당히 따와서 그걸 가지고 당시 새롭게 성장하던 사회과학의 논리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본 그림 중에서 제가 존재론 2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존재론 2라고 이제까지 본 실증주의의 존재론은 대상과 과정이 단일한 형태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이 대상과 과정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감각에 비춰진 모습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장 완성판이라고 얘기했었던 햄펠도 이 대상과 과정이 관찰되지 않은 이론적인 실체일 수 있다까지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안정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부에 독일의 상당한 인문과학자들, 철학자들이 보기에 세상이 자연과학의 대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죠.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구성된 현실이라고 복수로 썼잖아요. 그죠? realities. 관찰자 1이 보는 현실과 관찰자 2가 보는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또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관찰자라도 맥락 1에 있을 것이냐 맥락 2에 있을 것이냐 달리 생각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 1에서 생각한 것이 다른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복합적 구성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이 하다 보면 바뀌죠. 처음에는 만났을 때 이 상호작용과 계속 만났을 때 상호작용이 바뀝니다. 거기 또 일본 사람이 끼어들었다. 새롭게. 그러면 거기서 구성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과학의 대상과 사회과학의 대상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인식 방법, 여기에 맞는 해석, 설명, 인과관계, 객관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것이 해석주의 과학관의 존재론적 생각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림 밑에 설명 나오듯이 이걸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해석주의, 그래서 interpretivism 혹은 interpretivist account of science 이렇게 뭐 영어로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라든지
구성주의도 뭐 여러 분야의 다양한 구성주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성주의가 생각하는 존재론적 바탕은 이 그림에 나온 것과 같다. 현상학도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었죠. 해석학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과학의 대상과는 다른 대상을 연구하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의 핵심은 해석이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사회학회에서 주로 많이 논의된 상징적 상호주의,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암묵적인 혹은 명시적인 존재론은 여기 나온 존재론 2와 같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죠. 내가 관찰자 1이냐, 관찰자 2냐, 남성적인 맥락 1이냐, 여성적으로 생각하는 맥락 2냐에 따라서 보는 현실, 구성된 현실이 다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죠. 하나의 정해진 자연과학 대상, 하나의 텍스트는 없다. 텍스트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게 큰 흐름에서 해석주의, 과학 철학의 존재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해석주의를 찾다가 구글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연하게 승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단도 좌우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창밖을 보는 경우와 계단의 벽에 붙어서 창밖을 보는 경우 또 계단 안에서 이 건물을 이해하는 경우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그 정형화된 형식으로 일정한 방법의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의한 설명이 맞다라고 볼 것이고 이 그림처럼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어느 계단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것을 realities, 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각각 다른 이해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논의하는 것이 우리가 딜타이나 리케르트나 베버나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경험주의의 7가지 교의에서 표현된 어느 과학 철학에서나 논의돼야 될 것.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시험할 방법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설명을 하기 위한 법칙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설명과 예측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런 설명의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해석주의의 대표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해석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00년대 후반에 소위 독일의 신칸트 학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확산이 되었는데 그 전 단계에 역사를 보았던 이탈리아의 지오바니 비코나 장자크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언어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훨씬 더 성장을 했는데 헤르더나 헤겔, 마르크스 1800년 전후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활동했었던 독일 사람들이 독일적인 문화 전통 혹은 보편적인 것보다도 민족주의적인 것, 특수적인 것 혹은
어떤 특정 역사의 시점에서 보는 현실, 이런 것 등을 논의하면서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달리 사회, 역사를 볼 관점,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딜타이 리케르트 베버의 신칸트 학파로 이어지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역사의 특이성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니 자연과학 방법으로 연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따라서 독특한 인간 탐구 방법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고요. 이런 역사의 연구에는 그 연구 대상 분석하고 대응하는 인간들의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는 당시 성서 문헌학이 유행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하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소위 성서 문헌학에서 일어난 방법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딜타이나 르케르트나 막스 베버의 연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신칸트주의라고 합니다. 신칸트주의도 뭐 여러 입장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신칸트주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하이델베르크 학파, 혹은 거기가 그 독일의 서남쪽이기 때문에 독일 서남학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딜타이는 여기 자료에 보는 것처럼 1833년 생이니까 독일이 통일을 하고 독일이 나름대로 커나가는 과정에 독일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역사학자로서 해석적 철학자로서 자기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그러면서 1911년에 사망을 했죠. 막스 베버도 직접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핵심은 독일의 관념론에 반대하는 겁니다. 경험적 연구를 강조하는데 경험주의 철학이 아니고 독일의 관념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문예 철학적 전통에 근거를 두면서 독일 사회를 이해하고, 예컨대 괴테의 문학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딜타이의 관심에 속합니다. 딜타이는 실증주의에 반발하면서 실증주의적 방법은 인간들을 자연적 객체처럼, 자연적 대상처럼 다룬다. 따라서 인간 현상의 이해에는 적합치 않다. 또 실증주의는 역사와 사회가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있다. 인간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따라서 실증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그들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나름 목적을 가진 주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이라고 하는 게 오브젝트고 주관이라는 게 서브젝트인데, 객관, 오브젝트는 인간에게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인가? 역사의 연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게 그렇게 분리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분리하기 어렵다는 걸. 인간 사회에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이중성은 하나를 다른 하나에 환원할 수 없다. 역사의 실체, 사회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문학, 정부, 도덕, 가치 등 역사 속의 실제는 뚜렷하게 정신적인 또는 지적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보고 그 방법을 통해서만 연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정신적 실제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정신적 실제를 연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역사적 행위, 사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을 인간의 삶의 내부로부터 인식해야 되고, 이것을 인간과 격리된 외적 실제로 보아서 관찰을 통해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입각하여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상상적 재창조의 근거를 두면서 해석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신정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을 생각했었는지, 어떻게 행정관을 생각했었는지, 이것을 되새겨보고 상상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 역사적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물질적 사물들의 관계로는 이해될 수 없다. 물론 듀르케임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신과 떠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고 나름대로의 집단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실제를 상정을 하죠. 그래야만 심리학이 아닌 사회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정신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독립된 물질적 사물로 판단한다면 그 정신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딜타이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리케르트를 거치면서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과 비교가 되면서 그 독특함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리케르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딜타이와 리케르트가 베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